소식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GNC 상담소 소장 구경희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참 많으시죠? 그래서 스트레스란 주제로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과 간단한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과연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스트레스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들을 특히 내가 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그 방법들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스트레스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적인 요인들, 정서적인 요인들, 행동적인 요인들, 태도적인 요인들. 우리 몸은 마음과 또 영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심리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심리 정서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신체가 또 영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고나 감정, 행동, 이것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는데, 한쪽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관리가 잘 안 될 때는 또 다른 쪽에 부정적으로 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인지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 요인들로서 첫 번째 인지적인 요인인데요. 강박적인 사고, 당위적인 사고, 극단적인 사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박적인 사고를 보시면 모든 것을 너무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수용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당위적인 사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당위적인 사고는 경직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여러 가능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로 극단적인 사고, 반드시, 늘,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하고야 말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진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죠. 정서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 수치심, 열등감,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어려워하거나 또 기존의 안정된 조건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거나 조건이 변하면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불안과 또 초조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요인으로 수치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이 많이 있고요. 자신은 못난 사람 또는 작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자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열등감 하기 전에요. 그 수치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자손으로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부분, 열등한 부분, 그리고 좋은 부분, 이 두 가지를 수용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자신의 어두운 면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다 인정하여 나갈 때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앞서갈까 봐 불안해합니다.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기면 우월감을 갖고 지면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열등감이 낮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열등감을 쉽게 느끼십니다. 여기서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자신감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신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피드백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열등감, 또 수치심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동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적인 요인들로는 첫 번째 타인 지향성과 두 번째 수동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타인 지향성. 타인 지향성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보다 훨씬 크게 들립니다. 이 타인 지향성은 이타주의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타주의는 누구나 다 우리는 방어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타인 지향성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서 건강하지 않은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꼭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지향적인 사람인 경우에 그 성향적으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지나칠 때 그것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행동적인 요인들로서 두 번째 수동성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스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면 그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만 하게 되고요. 적극성을 띠게 되면 왠지 불안해집니다. 수동성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현재 어떤 당면한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과제로 인해서 뭐 가정 문제든 부부나 자녀 문제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때 또 행동이 적극적으로 가지 못하시게 되죠. 또 한 가지 부분은 에너지 양의 문제인데 에너지가 아주 많으신 분이 있고 아주 작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에너지가 90 정도 있으신데 그 직원이 50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사가 9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80, 90 해내세요라고 한다면 50밖에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은 직원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그다음 태도적인 요인들로는 거부, 비난, 도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거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적하거나 비난할 때 이런 거부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되겠죠. 두 번째, 비난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면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름으로써 초점을 흐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비난을 받는 것도 또 비난을 하는 것도 다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요. 비난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게 됩니다. 비난을 함으로써 또 소리를 지름으로써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이지만 문제는 관계가 파손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도취.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상황이나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불평을 하게 된 경우에 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스트레스를 위한 대처 방법으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람인지, 구조인지, 문화인지, 어떤 사회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 중에서 한 6 정도까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악이 되시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되 바꾸거나 조정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인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되고 대처하기가 참 어렵게 되시는데요. 인정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상황을 통제하는 것, 자신을 주장하는 것, 지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잘 매겨가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시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매기시면 일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지십니다. 우선순위를 시간에 따라서 즉 당장 해결해야 될 것과 좀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들을 구분하셔서 순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급박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일 처리, 이 속도가 어느 정도 걸릴지를 미리 생각해 두십니다. 그다음에 상황을 통제하는 두 번째, 거리 조정. 상대방과 심리적인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합니다. 공적인 일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사적인 일에서는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십니다. 관계에 얽매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상대방을 대함으로써 사적인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시면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에 먼저 일을 명확하게 묻는 것, 이렇게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조금씩 더 줄여 나가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기. 스트레스 상황이 들어가시면 사실 문제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더 스트레스 속에 빠지게 되고요.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자꾸 파악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가능하면 넓은 시각으로 보도록 하기. 그리고 전체 부서의 일들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전체 분위기나 성격을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의 한계에 대해서 파악한다. 일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면 좋지만 일 자체가 주는 일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일이 과연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또 나 자신에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한계를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과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 역시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경계선 설정하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설정은 관계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 경계선 부분은 참 자주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경계선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의 종류와 또 자신을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봅니다. 성격적으로 맞는 일과 맞지 않는 일을 구분합니다.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요. 동료들과 관계 한계를 설정합니다. 일 관계와 인간관계를 구분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는 일만 합니다.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섞여서 힘든 경우에는 가능하면 일은 일, 관계는 관계,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계선은 자신이 지나치게 침범을 당하지 않거나 또 지나치게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표현하기. 먼저 배려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미리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준비시킵니다.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자신을 표현하면 오히려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어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평상시에 있었던 좋은 점을 상대방에게 말을 해줍니다. 칭찬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감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느끼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너 전달법이 있고 나 전달법이 있는데 너 전달법은 당신이 이래서 이렇잖아요 라고 당신이 이러니까 당신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나갈 때는 상대방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로 나를 보호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나 전달법은 내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조금 섭섭하네요. 이렇게 내가 먼저 나갈 때는 좀 더 부드럽게 되고 상대방의 방어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것은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강요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과 관철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인데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반면 관철이라는 것은 자신을 끝까지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관철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주장을 해서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철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자신이 존중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또 원하는 결과물을 충분히 얻으시기가 어렵게 되시겠죠. 의사를 표현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먼저 상황, 사고, 감정, 나의 반응, 소원. 먼저 상황을 말씀하시고 이 상황에 따른 나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감정이 어떤지, 나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일반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상사가 얘기를 했을 때 상황이죠. 사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나의 사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정, 내가 기분이 상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약간 울적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셔도 이 두 가지만 구분하셔도 많이 진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자신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하면서 또 더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는 당신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거나 피하게 돼요. 나의 반응이죠. 그래서 나는 소원, 당신이 조금 더 나를 먼저 내가 잘한 것을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존중받고 싶거든요. 일반적인 소원은 나는 존중받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내가 노력한 것을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한테 격려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지지 환경을 만드는 방법으로 4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 친척과 친구, 동료, 전문가, 부부나 부모, 자녀 등의 가족을 통해서 지지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척과 친구를 통해서 지지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 힘든 것들을 나눔으로써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같이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가시거나 또 편한 사람들과 일을 잠시 잊으시고 또 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심으로써 또 지지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동료를 통해서도 특히 가까운 동료, 자신을 좀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줄 수 있는 동료를 찾아서 또 나누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또 동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팁을 받는 것도 지지받을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관련된 교육이나 또 명상, 이완, 스트레칭과 같은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과 간단한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